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오늘부터는 풍요중독사회라는 책에 기초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에 출간한 책인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다룬 내용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의 이제 서구 사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굉장히 불안 수준이 높은 사회이고, 그 높은 불안 수준이 불평등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불평등은 과거의 불평등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불평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 수준이 급속하게 높아졌고 사람들이 불행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또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내용을 좀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불안에 점령당한 사회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다들 불안합니다. 또 뭐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하죠. 그래서 불안이 오늘날 가장 심각한 어떤 하나의 정신적인 문제다, 혹은 뭐 심리적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21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이 정의, 공정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화두라고도 얘기하죠. 21세기 시대의 화두는 정의와 공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두 가지는 사실 거의 비슷한 개념인 동시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와서부터 세계적으로 이 정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왔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2010년도부터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하는 이제 사회운동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즉 1대 99의 사회를 혁파하고 평등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한국도 2010년 정도부터 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무렵에 출간되었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학자가 쓴 책이죠.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읽기가 좀 어려운 책인데 한국 사회에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인들도 그 당시에 정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정의라는 개념보다는 좀 공정이라는 개념을 좀 더 많이 쓰는 쪽으로 약간 변화되었지만, 어쨌든 오늘날 21세기 인류가 제기하고 있는 시대의 화두는 정의와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1세기 들어와서 이 정의와 공정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왜 정의와 공정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불평등이죠.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불평등이 문제다 하고. 사람들은 세상이 불평등하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불평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정의와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21세기가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어느 정도로 불평등이 심각할까요? 과거에도 불평등은 있었지만 오늘날의 불평등은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8명의 슈퍼리치, 엄청난 부자가 전 세계 하위 36억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빈부격차고 불평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또 2019년 기준의 조사에 하면 상위 1%의 부자가 가진 재산이 나머지 전체 인류인 99%가 가진 재산의 2배가 넘습니다. 1대 99의 사회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이런 것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진 전체 지구인 99%의 지구인이 가진 인류가 가진 재산을 다 합쳐도 상위 1%의 부자가 가진 재산의 반도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세계 최상위 부자 2,000명이 가진 재산이 세계 인구의 60%인 46억 명의 재산보다도 많습니다. 이런 정도의 불평등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장 경제 체제 혹은 자본주의 제도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고 따라서 그대로 용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있을 수 없다. 감내할 수 없는 불평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인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불평등 문제 때문에 정의와 공정을 요구하게 됐겠죠. 그러면 이 불평등이라는 것이 왜 문제일까 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잠깐 고찰을 해보면요. 불평등은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불평등이 초래하는 불평등이 초래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인간관계를 악화시켜서 사람들 사이를 불화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건전하려면 평등 관계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불평등 관계가 생기면 당연히 거기에서 인간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동료들 사이의 관계가 평등하면 사이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직장 동료들 사이의 관계가 불평등하면 빵 셔틀을 시킨다든가 갑질을 한다든가 괴롭힘을 한다든가 또는 위계를 이용해서 성희롱, 성추행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불평등 관계는 지배 종속 관계, 착취 피착취 관계, 학대 피학대 관계와 같은 병적인 관계를 유발하는 기본적인 원인이죠. 가정에서도 이 부부가 불평등하면 불화가 심해집니다. 부부가 서로 평등 관계에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고 화목해질 수 있는데 만약에 부부가 어떤 이유로든 불평등 관계에 놓인다. 예를 들면 남편이 돈을 혼자서 벌고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남편이 불평등 관계를 강요한다면 부부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불화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불평등은 불화를 낳죠. 즉 인간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이게 불평등이 초래하는 직접적인 결과고요. 만약에 사회에 불화가 심각해진다. 즉 인간관계가 악화된다면 각 개인은 어떤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되겠습니까? 불안이 높아집니다. 불안 수준이.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불안의 주요한 원인은 관계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서다가 집 앞에 있는 나무나 돌 때문에 불안해진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어떤 대상 때문에 불안한 경우는 극히 드물죠. 큰 수해가 난다든가 아니면 지진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연으로부터의 불안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물체, 자연 이런 것을 통해서는 불안을 잘 겪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관계가 나쁘면 불안이 심해지죠. 예를 들면 직장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직장 상사, 갑질을 일삼는 직장 상사가 떠오르면 불안해집니다. 아침 출근길부터. 또 퇴근하는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바가지 긁을 생각해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다면 당연히 불안은 없죠. 그러나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겪는 거의 대부분의 불안은 인간관계에서 초래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인간관계가 악화되고 불화가 심각해지면 사람들은 불안 수준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불평등이 초래하는 최종적인 심리적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안 수준이 너무 높다면 정신 건강도 나빠지고요. 당연히 행복 지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그야말로 불안 수준이 너무 높은 불안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흔히 사람들이 이제 GDP로 기준을 하면 GDP가 낮은 1인당 GDP 같은 게 굉장히 낮은 나라 사람들보다 오히려 1인당 GDP가 높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뭐 선진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미국인 같은 경우에 80%가 미국인들 중에서 중압감, 우울감, 신경과민, 불안감 같은 스트레스 증상을 한 가지 이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10명 중에서 8명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죠. 또 미국의 경우 후진국보다 불안 수준이 높고 정신건강이 안 좋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지난 40여 년간 미국에서 학생 및 성인 집단 모두에서 불안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즉 나날이 불안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한 사회 내에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까지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40여 년 전에 가장 불안 수준이 높았던 학생이 오늘날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정신건강이 양호한 불안 수준이 낮은 학생보다 오히려 불안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셨겠죠. 옛날에 불안 수준이 이 정도였다면 지금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옛날에 가장 문제가 많은 학생이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상태가 좋은 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불안이 40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제 미국 언론들도 한동안 이 문제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쳐가는 미국 뭐 이런 이제 제목의 기사를 쓰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미국이 반박할 수 없는 지구상 최고의 걱정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1990년의 경우 불안과 연관된 정신질환을 앓는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4%였는데 현재는 절반에 이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0년 차이로 불안과 연관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4%에서 50%까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유전이라든가 뭐 기타 이런 걸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폭발적인 증가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언론들도 미국이 미쳐가고 있다라고까지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최근엔 더더욱 나빠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때 한 5년간 20대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하면 우울증 환자가 13.6% 증가했고요. 불안장애 환자는 30.5%나 증가했습니다. 강박장애 환자도 18.7%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불안장애와 강박장애는 불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신장애입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당연히 불안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정신건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양호해야 해야 되는 마땅한 20대 젊은 한국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이것은 한국인들의 불안 수준 또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또 정신건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더더욱 많이 나빠졌다는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풍요의 역설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풍요의 역설이라는 어떤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풍요의 역설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인류가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졌는데, 즉 더 부유해졌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풍요의 역설이죠.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죠. 옛날에 가난했을 때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물질적으로만 풍요해진다면, 즉 먹는 문제 해결한다면 다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우리 한국인만이 아니라 많은 인류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을 겁니다. 배고픔 문제를 해결한다면, 즉 빈곤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특히 자본주의 세계는 더 많은 더 높은 GDP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미친 듯이 돈을 벌었죠. 경제를 성장시키고. 근데 어떻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다 행복해졌습니까?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구촌 전체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정신 건강은 더 나빠졌고 행복 지수는 더 떨어졌습니다. 미국 같은 사회, 한국 같은 사회가 대표적이죠. 1인당 GDP가 1인당 3만 불 시대에 도달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한국. 자살자가 하루에 26명, 7명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가족 얘기들이 이제 신문에 막 도배가 됐었죠. 어린 딸을 죽이고 두 부부가 자살을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있었고, 또 새 모녀가 자살한 사건도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고, 어제는 또 보육원에서 자라났던 한 청년이 대학에 진학했다가 신병을 비관해서 자살한 그런 어떤 기사들도 실렸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자살률은 엄청나죠. OECD 회원국 중에 단연히 1위입니다. 출산율은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배고픈 문제만 해결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기대는 무참히 짓밟힌 겁니다. 이걸 풍요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사상가인 헨리 조지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풍요 속의 빈곤이야말로 근대 인류 사회 최대의 수수께끼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비꼬았는데요. 오늘날 우리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풍요의 역설입니다. 다들 당혹해하고 있죠. 경제 성장, 더 많은 부에 올인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달려왔는데 왜 우리는 더 정신 건강이 나빠지고 불행해졌을까 하는 이 역설 앞에서 당혹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불평등과 관련된 의문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의 불평등이 비록 인류 역사상 최악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도 불평등은 있었지 않냐. 게다가 전반적으로 세상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풍요로워졌다. 예를 들면 먼 과거 시대의 노예보다는 오늘날의 빈곤층이 더 잘 사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의 불안 수준이 이토록 높으냐. 한국의 경우 사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구촌에는 아직도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성장을 했죠.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죠. 또 정신건강이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문점은 그런 거죠. 왜 도대체 풍요의 역설 같은 현상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과거에도 불평등은 있었고 전반적으로 인류는 과거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졌는데 왜 불안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또 합리적인 견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과거의 불평등과 오늘날의 불평등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벌어진 정도만이 아니라 불평등이 1대 99로 엄청나게 벌어졌다. 양극화가. 이것만이 아니라 불평등의 양상과 내용이 옛날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불행해졌다고 보는 게. 자, 이 주제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불안이라는 얘기는 이제 많이 다 알고 계시는 얘기인데 흔히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을 같이 씁니다. 심리학자들도 대체로 공포와 불안을 같이 이제 언급하죠. 두 가지를. 왜 그러냐면요. 이 공포와 불안이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감정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공포와 불안은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감정이에요.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공포와 불안은 어떤 감정이냐. 여기 써 있듯이
사람의 존재 혹은 존엄을 위협하거나 손상을 주는 대상을 체험했을 때 체험하는 감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좀 쉽게 얘기하면 우선 사람의 존재를 위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생명을 위협한다는 얘기겠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집이 막 좌우로 흔들려요. 그러면 그 순간 사람들은 아이고 잘못하면 죽겠다. 집이 무너져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공포죠. 공포.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가 막 흔들린다든가 밑으로 막 급강한다.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공포를 체험합니다. 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것은 그럴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존엄을 위협당할 때에도 공포를 체험합니다. 사람의 존엄이 위협당할 때에도. 아주 통속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모임에 처음에 참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본체만체하거나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왕따를 시켜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체험하겠습니까? 공포를 체험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제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를 체험하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위협당하는 경험이에요. 그 사람들이 날 존중해주지 않잖아요. 인정해주지 않고. 그때는 존엄이 위협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를 체험합니다. 또 회사에서 갑질을 당했다. 누구한테. 성희롱을 당했다. 이럴 때도 공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존엄이 위협당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포와 불안은 모두 사람의 존재 혹은 존엄을 위협하거나 손상을 주는 대상을 접했을 때 체험하는 감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고요. 근데 내용적으로 이 두 가지 감정이 똑같다면, 공포와 불안이 똑같은 감정이라면, 뭐 똑같은 하나의 단어로 쓰면 되지, 공포란 단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굳이 불안이라는 단어를 또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겠죠? 그것은 두 가지 감정이 내용적으로는 똑같지만 체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체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감정을 체험할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체험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격정의 형태로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분의 형태로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격정의 형태라는 것은 뭐냐? 감정의 강도는 아주 세고 지속기간은 짧은 형태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분노, 대표적으로 화. 누가 나를 모독했다. 또 뭐 이제 나를 막 이제 무시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뭐 순간적으로 화가 폭발할 수 있죠. 강도가 엄청나게 셉니다. 근데 오래 가진 않아요. 화가 확 올라갔다가 싹 꺼져버리죠. 이렇게 강도는 세고 지속기간이 짧은 감정 형태들을 격정이라고 합니다. 격정. 격정 상태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공포,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노, 그 다음에 뭐 환희, 희열, 이런 것들이 이제 격정이죠. 반면에, 강도는 약한데 지속기간은 좀 긴 그런 감정 형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울 같은 거죠. 사람들이 이제 우울하다 그럴 때는 강도가 그렇게 엄청 세진 않아요. 막 화가 나서 머리에 열이 나고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은데 지속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거는 한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이렇게 강도가 약하면서 오래 유지되는 형태의 감정을 기분이라고 합니다. 기분에는 불안, 우울, 슬픔, 뭐 명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체험하는 대부분의 감정들은 기분의 형태를 체험합니다. 사람들은. 자, 그러면 공포와 불안의 차이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똑같은 내용의 감정이지만 격정의 형태로 그것을 체험할 때 그것을 공포라고 그러고요. 기분의 형태로 체험할 때 그것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해수욕장에 이제 피서를 갔는데 바다에 나가서 막 수영을 하고 있어요. 좀 멀리 나갔습니다. 수영을 잘하니까. 근데 갑자기 앞에 상어 지느러미가 나타나서 막 주위를 돌아요. 자, 그때 체험하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공포죠. 엄청난 강도의 센 감정을 체험합니다. 머리털이 막 다 서고 물속이라서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심장 박동이 엄청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막 그럴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공포죠. 근데 다행히도 그 상어가 사라지고 열심히 헤엄쳐서
이제 바다 백사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은 바로 사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포죠. 강도는 센데 지속 기간은 짧은 그런 감정이 이제 바로 공포, 격정의 형태를 체험하는 감정이 바로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사람이 다음에 다른 해수욕장인데 거기에 이제 피서를 가는데 차를 몰고 해수욕장 근처로 갈 때부터 기분이 이상해요. 약간 막 메스껍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막 초조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느낌이 피서지에서 휴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안은 상어를 만났던 경험에서 초래된 거죠. 공포에서. 근데 어쨌든 또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거죠. 공포라는 감정을 약한 강도로 체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안은 기분의 형태로 체험하는 공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속기간이 길고 강도는 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이 평소에 자주 체험하는 감정은 뭘까요? 격정일까요? 기분일까요? 어떤 형태를 더 자주 체험하겠습니까? 기분이죠, 기분. 격정의 형태는 아주 흔한 감정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헤엄치다 상어를 만나든 지진이 나든 이럴 때 이제 잠깐 체험하는 그런 감정이고, 또는 뭐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4강에 들었다 할 때 이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이제 격정이라고 볼 수 있고, 기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체험하는 감정이 기분이에요. 지금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뭐 기분이 뭐 좀 좋다. 이것 기분이죠. 또 우울하다.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 형태는 기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공포를 너무 심하게 체험하면 공포증 같은데 이제 걸릴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시달리는 감정은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은 계속될 수가 있거든요.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게 불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상적으로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죠. 어쨌든 이 두 가지 감정은 뭐 크게 다른 감정은 아니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불안을 만성화된 공포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예기 공포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사건, 대상, 그것 때문에 초래된 어떤 감정이니까 예기 공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은 공포를 약한 강도로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현대인이 체험하고 있는 두 가지 불안이 도대체 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현대인이 경험하고 있는 두 가지 불안, 또는 우리 한국인이 경험하고 있는 두 가지 불안은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존 불안은 뭐 말 그 자체를 통해서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먹고 사는 걱정과 관련된 불안,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사람들 다 돈 걱정합니다. 돈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는 극소수의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생활과 관련해서 돈 걱정을 하고 삽니다. 월급이 너무 적다. 어떡하지? 우리 애들 사교육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적자 나겠는데. 다음 달 월세는 어떡하지? 전셋값이 뛰었는데 이건 또 어떡하지? 나중에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또 노후에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걱정들이 다 사실은 생존 불안이죠, 생존 불안. 흔히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저 생계비 정도의 수준도 못 받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생존 불안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생존 불안을 육체적 생존이 불가능했을 때만 경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생존이 불가능할 때에도 생존 불안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 한국 사회를 한때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있죠. 그 자살 사건을 보면 그 세 모녀가
먹을 게 없어서, 즉 육체적 생존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자살한 건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자살을 결행할 때 그 돈을 주인한테 남기고 밀린 공과금, 월세 이런 거로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들은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사회적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죠. 즉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최저한의 인간적 삶도 자기들이 영위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생존 불안이에요. 당장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때 느끼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의 최저한의 인간적 삶 자체가 어렵다. 좀 쉽게 얘기하면 돈 걱정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돈 걱정에 시달리는 삶.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생존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생존 불안의 내용은 달라요. 아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서 먹을 걸 못 사서 굶을 때 생존 불안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 생존 불안을 경험하냐? 공과금이 밀릴 때, 빚독촉을 당할 때, 매일같이 생계 걱정을 해야 될 때, 생계비 걱정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생존 불안을 느낍니다. 하나의 이제 예로서 한국의 자살 예방 기관들은 그런 권고를 하죠. 어떤 권고를 했냐면 공과금 있죠. 수도 요금이라든가 가스 요금 같은 또는 전기세 이런 것들이 밀렸을 때 그걸 끊지 마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왜 그런 권고를 하냐면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걸 끊었을 때 사람들이 자살을 결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죠. 공과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내가 인간다운 삶을, 그것도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 영위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존 불안을 심하게 느낍니다. 그러다가 그게 딱 끊기는 순간 절망하는 거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게 자살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생존 불안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이 위협당할 때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생명이나 생존이 위협당할 때 느끼는 것도 생존 불안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생존 불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는 이게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이나 사회학 연구들에 의하면 부자들도 생존 불안이 있습니다. 정도가 좀 덜할 수는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들도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근데 그 언제 망할지 모르는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 같은 게 별로 없다면 부자들도 당연히 생존 불안을 경험합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어도. 그래서 생존 불안을 겪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또 겪는 또 하나의 불안은 심각한 불안, 존중 불안입니다. 아주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죠.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이 존중 불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존중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존중이 왜 중요한가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이 존중은 특히 서로 간의 상호 존중은 인간관계의 전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중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형성될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병적인 인간관계는 형성될 수 있습니다. 존중이 없어도. 지배, 피지배, 착취, 피착취, 뭐 학대, 피학대 이런 관계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관계는 그런 게 아니죠. 건강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의 전제 조건이 바로 상호 존중이죠. 예를 들면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원래 인간관계에서 제일 좋은 관계로 치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많이 이제 높게 평가하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사람들이 대체로 원하는 관계도 그런 관계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가장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처음부터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웃음 나오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처음 봤으니까 잘 안 됩니다. 저도 예를 들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을 처음 뵀다. 그러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맺을 수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호 존중하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 좋은 관계가 시작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좋은 관계가 시작되고 그 좋은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다 보면 사랑의 관계 혹은 뭐 동지 관계 이런 좋은 관계 더 수준 높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인간관계의 시작은 존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존중이 없이는 인간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존중을 받지 못할 때 엄청난 고통을 체험합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노예제 시대 때는 노예주와 노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노예가 와서 노예주한테 여태까지 우리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내일부터는 친구처럼 잘 지내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노예주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네가 매를 좀 덜 맞았냐?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야, 이 자식 끌어내서 좀 쳐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노예주는 노예를 존중해 줄 생각이 1도 없죠. 왜 없을까요? 노예주 입장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소유한 도구죠. 말하는 도구. 자기의 소유물입니다. 또는 사람으로 설사 본다 하더라도 사람은 다 뭐랄까요? 층이 있다. 위계가 있다. 너는 내 밑에 있는 놈이니까 내가 너를 존중해 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건데요. 자, 이때 노예는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런 대접을 받으면.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라고 해서 현대 사회라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제 사회, 종사의 봉건제, 신분제 사회 이런 것이 다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즉 인간관계가 평등하다고 다 얘기하지만 이런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체험하냐면 노예가 노예주한테 당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체험합니다. 즉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구나.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는구나. 즉 사람으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구나.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는구나.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또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밑에 있는 열등한 존재구나. 저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고통. 이 고통은 궁극적으로는 나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다. 이 사회는 나를 받아들여 줄 것 같지 않다. 사회로부터 추방당하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주 견디기 어려운 끔찍한 고통이죠. 그래서 존중 불안은 학대 불안을 포함하고 추방 불안을 포함하고 자존감 불안을 포함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대접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존엄성, 그 사람이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지 않는 것은 존중을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학대입니다.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또 그걸 하는 행위는 명백한 학대 행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 존엄성을 짓밟고 침해하는 행위, 타인을 도구와 수단화하는 행위를 다 학대로 규정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타인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학대죠. 그래서 사실 존중 불안은 학대 불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이 사회에 있는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 것이다. 즉 나와의 관계 맺기를 거부할 것이다. 이 사회는 나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추방 불안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또 이 과정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자존감 불안도 경험하게 되죠. 이 존중 불안은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굉장히 심각한 불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불안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왜 불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냐 하면 사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불안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본 겁니다. 네, 사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불안 수준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럼 사회가 어떤 사회가 있을까 하는 사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우리 인류는 대체로 사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해 왔을까요? 경제력, 물질 수준,
의해서 주로 구분해 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이것은 뭘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까? 경제 수준이죠. 경제 발전 수준 혹은 GDP 수준 이런 걸로 구분하는 거죠. 우리 인류가 여태까지 주로 이제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해 왔던 것은 바로 이제 물질 수준인데 또는 풍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만으로 사회를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죠. 물질 수준이 높다, 풍요 수준이 높다, 즉 GDP가 높다 그래서 그 사회가 꼭 좋은 사회냐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이 건전한 가정이냐, 어떤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냐 이것을 알려면 그 집이 잘 사냐, 잘 사냐 못 사냐만 알면 됩니까? 그걸 알면 아, 이 집은 건전한 가정이고 사람들은 행복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살고 있는 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관계가 어떠냐, 사이가 좋냐 나쁘냐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가난한 집안이긴 해도 가족들이 너무 화목하게 살아가요. 부부관계 너무 화목하고 부모 자식 관계 너무 화목해요. 그럼 이 집안은 비록 조금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죠. 또 건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제력은 우수하고 뭐 엄청 잘 사는 집인데 부부가 매일같이 싸워요. 부부싸움합니다. 또 애들도 뭐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부모 자식 관계도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겠죠. 이런 가정을 건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파악할 때도 그 집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가, 잘 사냐 못 사냐를 따지고 동시에 사람들 사이 관계는 어떠냐를 따지듯이 사회도 두 가지 기준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물질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과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사회를 구분하면 이렇게 네 가지 사회가 나오겠죠. 즉 물질적 수준으로 사회를 구분하면 크게 구분하면 가난한 사회와 풍요로운 사회로 구분할 수 있고요. 관계를 기준으로 사회를 구분하면 불화하는 사회와 화목한 사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나오죠. 가난 불화 사회, 가난 화목 사회, 풍요 불화 사회, 풍요 화목 사회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사회가 나옵니다. 가난 불화 사회라는 것은 어떤 사회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보통 과거 사회들 이런 사회들이 가난 불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노예제 사회, 또 중세 봉건제 사회, 또 뭐 70년대 이전까지의 어떤 한국 사회 정도는 가난 불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들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왜 그런 사회를 불화 사회라고 하냐 하면요. 계급적 대립이 있었죠.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노예제 시대 때는 노예주와 노예 사이의 불화 엄청 심각했죠. 그래서 노예들이 계속 저항도 하고 반란도 일으키고 그랬죠. 또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농민 항쟁, 농민 반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즉 지주계급과 농민계급 간에 심각한 불화가 있었죠. 이런 계급적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들을 다 가난 불화 사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 화목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즉 절대적 기준에서 가난 화목 사회를 꼽자면 원시 공동체 사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구에 등장한 이래 한동안 우리가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왔죠. 흔히 원시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서구학자들은 수렵 채취 사회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 원시 공동체 사회에 우리 인류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이런 사회에서 살았을까요? 전체 인류 역사를 기준으로 보면 95% 정도의 기간을 우리 인류가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제 사회가 등장해서 오늘날까지는 전체 인류 역사의 역사를 보면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장구한 기간 동안 사실 우리 인류는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왔는데 이 원시 공동체 사회는 굉장히 가난한 사회입니다. 당연히.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죠. 그러나 인간관계가 상당히 화목한 사회입니다.
뭐 좋은 의미에서 화목이고 좀 나쁜 의미에서는 개인이 없이 그냥 모여서 우리를 기준으로 살았던 사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인간관계가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시공동체 사회는 사적 소유가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 코끼리를 잡았다, 맘모스를 잡았다. 그러면 뭐 왕이 그걸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못 가져가서 굶고 이런 게 없어요. 똑같이 나눠서 먹는 사회입니다. 사적 소유가 없어요. 코끼리를 잡은 건 누구 거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거예요. 모두의 거. 그리고 국가도 없었죠. 그 지배자, 피지배자도 없었습니다. 씨족, 뭐 이런 추장 또는 뭐 무당 이런 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지배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계급적 지배라든가 계급적 착취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한 관계에서 살아갔습니다. 똑같이 협력해서 사냥이나 농사를 짓고 똑같이 나누는 쪽으로 살아갔죠. 그게 이제 가난 화목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요 불화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바로 오늘날의 한국 사회 같은 사회가 풍요 불화사회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풍요롭죠. 뭐 소위 GDP,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10위권에 든다 그러는데 오늘날 한국인들의 물질 생활 수준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풍요로운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과거보다 훨씬 나빠졌다는 거죠. 불화사회입니다. 사람들 사이가 불화하는. 그래서 한국 사회, 아까 얘기했던 미국, 서유럽 이런 나라들이 다 거의 다 풍요 불화사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풍요 화목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이것은 우리 인류가 꿈꿔온 이상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풍요로운 동시에 사람들 사이가 좋아서 화목한 사회입니다. 정말 좋은 사회겠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과연 풍요 화목 사회가 있을까요?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근데 상대적 기준으로 보면 그나마 풍요 화목 사회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는 나라들은 소위 북유럽 사회들입니다. 북유럽 나라들. 그러니까 북유럽 모델을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나라들은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물론 북유럽도 과거의 그 북유럽에서는 많이 이제 지금 바뀌긴 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복지 제도도 후퇴하고 빈부격차, 불평등도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도 과거보다 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이나 미국 같은 사회에 비하면 상당히 좋죠. 상대적으로 상당히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절대적 기준에서는 풍요화목 사회라고 할 수 없으나 그래도 그런 쪽에 근접했던 사회를 꼽자면 북유럽 나라들을 꼽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쭉 얘기했던 것은 절대적 기준에 의한 구분이고요. 상대적 기준으로 구분을 하면 과거의 한국 사회는 사실 가난 화목 사회라고 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상대적 기준에서는. 왜 그러냐면요.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 우리 조선시대 때가 가난 불화 사회죠. 왜냐하면 양반과 평민 간의 불화가 있었으니까 일단 딴 거 다 떠나서. 그런데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양반과 평민 간의 불화는 있었지만 평민들끼리의 관계, 평민들 사이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우리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 사회가 가난한 화목 사회였다. 상대적 의미에서 그걸 보여주는 말이죠. 콩 한 쪽을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은 가난한 나라라는 뜻이죠. 가난한 사회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가난하죠. 콩 한 쪽으로 나눠 먹는 건 비참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콩 한 쪽을 두고 서로 칼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 관계가 화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가난 화목사회,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조선시대를 가난 화목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19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 사회도 조금 더 너그럽게 인정한다면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가난 화목사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사이좋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을 공동체가 등장해요.
그 마을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조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반지하에 새 들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마을 사람들 중엔 돈을 좀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경제적 격차가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정말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관계가 주인과 세입자 관계가 아니에요. 친형제 이상으로 관계가 좋아요. 또 사람들이 서로 너무너무 위해주고 마을 한가운데 평상 펴놓고 매일 거기 앉아서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 벽이 없이 뭐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런 거 없이 사이좋게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풍경이 등장하는데 응답하라 1988에서 묘사한 그런 풍경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 드라마를 봤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맞아. 옛날에는 우리 저렇게 살았었지. 저렇게 사이좋게 살았었지. 우리 마을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떠올렸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80년대까지만 해도 화목한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단 얘기예요. 학교라든가 뭐 아니면 마을이라든가 이런데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화목한 공동체인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위에 있는 사람과는 화목하지 않았겠지만 보통 사람들끼리는 화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왕따란 말도 없었습니다. 80년대에는. 같은 반 친구를 가난하다고 괴롭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가난한 친구들을 무시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자, 이런 사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절대적 기준으로는 당연히 과거의 사회들은 다 가난 불화 사회지만 상대적 기준으로 보면 가난 화목 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한국 사회가 90년대를 거치고 2000년대를 거치면서 어떤 사회로 바뀌었느냐? 바로 풍요 불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가난에서는 우리가 탈피를 했는데 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것이죠. 과거보다. 그거는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난에서 탈출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은 그때 관계가 상당히 양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난에서 탈출해서 풍요한 사회가 됐는데 더 불행해졌단 말이에요. 정신건강이 더 나빠지고. 그 이유는 뭐냐? 화목을 우리가 놓치고 그 과정에서 풍요해지는 과정에서 화목을 놓치고 불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혹은 불화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같이 불행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사회를 살펴본 것은 이 각 사회마다 불안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가 가장 불안수준이 높겠습니까? 풍요 불화 사회가 당연히 불안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서유럽 이런 나라들은 다 풍요 불화 사회입니다. 미국도 40년 전에는 상대적 의미에서의 가난 화목 사회였습니다. 그러던 사회 미국이 오늘날에는 풍요 불화 사회가 됐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불안 수준은 치솟고 정신건강은 악화되고 행복 지수는 떨어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